갑시다. 갈게요. 78페이지죠? 한시 2개 나오는데 마지막 한시는 06학년도 나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에는 올해도 한시가 연계될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여요. 김상원 대감이랑 최명길이랑 둘이서 생각을 교환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뭔 생각을 교환했는데 병자호란 이후로, 병자호란이 아니지, 병자호란 아시죠? 청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김상헌, 최명길은 아니다, 청과 화친을 맺는 편이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을 바라보는 태도가 둘이 굉장히 달라요. 명분과 대의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아니야,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편이 낫다 인 최명길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병자호란 끝나고 김상헌이 저기 청나라 잡혀갔다가 내려와서 최명길이랑 생각을 교환한 한시다. 보겠습니다. 한시는 이렇게 한글로 깔끔하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는 천운에 달렸으니 모름지기 의로 돌아가야 한다. 이 의는 이제 뭐 의로움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읽으면 기 이렇게 되죠. 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성공과 실패, 성패보다는 의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침과 저녁은 바꿀 수 있을 망정 윗옷과 아래옷을 거꾸로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뭔 말이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승. 반드시 지켜야 함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정보로 봤을 때 김상헌이 말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대의고 명분이겠죠. 권은 혹 어진이도 그르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권은 저울질이라는 건데 조금 의역해보면 뭐 임시방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임시방편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은 어진 사람, 올바른 사람들도 그르칠 수 있겠지만 경만큼은 마땅히 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위에 썼던 것과 똑같죠. 기승, 전. 이 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시나 권을 따르면 그르칠 수 있지만 경을 지키면 어길 일이 없다. 이치의 밝은 선비에게 말하노니 이 이치의 밝은 선비는 누구겠어? 이 글을 읽을 최명길이겠죠. 최명길,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너 아무리 급한 때라도 저울질하면 안 된다 하는 결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을 따라라. 따를 것을 권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어. 그럼 최명길이 이제 답장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하느냐? 고요한 곳에서 뭇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진실로 원만한 귀결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냐면 전체 상황을 보아야지 되는 거다. 사실 이것만 봐도 전체 상황을 보아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명분 대의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지키려다 나라 망한다. 청나라가 저렇게 지금 기세가 등등한데 좀 전체 흐름을 봐라.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똑같은 물이야. 털옷도 삼배옷도 다 똑같은 옷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가 승. 다 똑같은 옷이야. 뭔 말인데? 본질은 같아. 보이는 게 달라도 보이는 게 털옷이든 보이는 게 삼배옷이든 그 본질은 옷이고 끓는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그 본질은 물이듯이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다 똑같아. 일이 어쩌다가 때 따라 다를 수는 있어도 속마음은 다를 리가 없다. 나도
속마음은 정도를 따르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거를 거스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나도 정도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대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말함도 침묵함도 각기천기로세. 그럼 결론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전부 다 천기, 하늘의 이치일 수 있다. 떠들든지 조용하든지 간에 그것은 본질이 서로 달라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 반대가 침묵함이잖아.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본질은 내 마음도 정도일 수 있어. 너만 대의 명분을 지키니까 너는 정도를 따르고 나는 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하는 것도 하늘의 이치에 맞는 정도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나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사실 이 최명길의 말보다 지금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이라 최명길 말에 더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시대로 보면 누가 봐도 김상원의 이야기가 맞잖아요. 대의 명분 지켜야 되는데 대의 명분을 배신하고 청나라랑 화친하자고?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내가 하는 것도 정도야. 내가 따르는 길도 올바른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드디어 우리가 고전이 끝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시 수특 82페이지입니다. 수특 82페이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왜 별표가 한 개냐 그러면 일단 수능에 기출된 적은 없는데 너무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유명한 현대시는 잘 연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긴 하다. 배경이 일제강점기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또 국권 회복의 염원과 동시에 국권을 빼앗긴 슬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드러낸 글이기도 합니다. 현대시에서 내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찝어보자. 현대시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시적 상황, 정서 태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지 주제를 잘 찾을 수 있고 주제가 잘 잡혀야 조금 더 구체적인 상징성을 찾을 수 있고 정확한 상징은 우리가 선지에서 찾을 거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문풀 시간에 충분히 했던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가 이전에 1월 달에 했던 처음 보는 현대시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유추해가면서 하는 방식을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 현대시를 머릿속에 박아놔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무언가는 수능에 나온다는 뜻이고 또 내신에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외적 증거 전부 다 끌어와서 해석할 겁니다. 시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필기해서 이제 잘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문제 풀듯이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수업입니다. 모르는 처음 보는 시 보고 내재적으로 읽어서 문제 푸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런 해석 못했는데요. 상관없어. 그런 해석 못하니까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 잘 받아 적어서 잘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거랑 달라요. 갑시다.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제하고 글을 풀이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국권 상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누구 땅인데? 니혼징의 땅이죠. 식민지 현실. 빼앗긴 들. 뭐겠어요? 우리 땅. 우리 땅. 식민치하의 국토. 이 식민치하의 국토에도 봄이 올까요? 이러거든? 물어보는 거야.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물음이라고 써놓으시고 봄의 의미는 당연히 광복이겠죠. 우리에게도 광복이라는 게 올까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온몸의 햇살을 받고 나왔으니까 화자가 표면에 등장하네요. 나는 온몸의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 그럼 푸른 하늘, 푸른들 뭐겠습니까? 희망찬 공간이겠죠. 희망의 공간. 푸르다 나왔으니까 색채어도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럼 희망의 공간이 뭐겠어요?
광복을 맞이한 조국이겠죠. 광복을 맞이한 조국. 그 광복을 맞이한 조국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서 꿈속을 가듯이 걸어가겠대요, 자기가. 오케이, 별다른 어려운 거 없었고.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불렀네? 시적청자. 시적청자 나오면 동시에 떠올리는 거 뭐다? 누구누구야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가 않더래요. 나 혼자 온 것 같지가 않아. 네가 끌었니? 누가 불렀니? 답답하다. 말 좀 해줘라. 지금 계속 하늘과 들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들한테 뭔 말하는 거냐면, 이거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만의 의지로 내가 이곳에 온 것 같진 않은데 누군가가 네가 나를 끌어당겼냐, 혹은 누가 나를 불렀냐, 네가 말 좀 해줘. 그럼 나는 왜 답답함을 느낍니까? 지금 국권을 잃어서 슬프기 때문이죠. 답답해. 말 좀 해줘. 내가 내 발로 여기 온 것 같지가 않은데 누군가가 날 끌어당긴 것 같은데 말 좀 해줘. 하늘아, 들아, 네가 네 이야기 좀 해줘봐. 지금까지 상황이 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따지자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빼앗겼어. 지금 우리 땅이 아니거든. 근데 나에겐 여기 내 땅이잖아. 내 조국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물들, 하늘과 들을 딱 보니까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워. 우리나라 특히나 아름다운 지역이 많잖아. 그래서 내 눈엔 여전히 아름다운데, 여전히 내 거 같은데 내 게 아니죠. 일본 거죠. 그래서 답답한 감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우리 땅, 이것이 지금 혼재되고 있는 거야, 마음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면서 한 자국도 서지 마라. 여기 줄 쳐볼까요? 한 자국도 서지 마라. 한 자국도 서지 마라. 계속 움직여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 움직여라. 바람이 나한테 와서 말하더래. 야, 계속 움직여 하면서 옷자락을 막 당기는 것 같아.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의인이죠. 이 부분은 뭔데? 역시나 아름다운 우리 자연물들이 내게 이러는 것 같아. 내가 또 아름다운 그 자연물을 보면 또 금세 기분이 좋아져.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차. 이것도 역시나 의인이죠. 의인이야. 역시나 시적 청자고. 자정이 넘어 내리는 고운 비로. 왜 고운 비야? 비는 속성이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슬프게 하는 비가 있고, 고운 비라 그러면 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앞에 심지어 누가 나왔으니까? 보리밭이 나왔으니까. 보리밭의 입장에서는 내리는 비가 생명력을 부여해 주죠.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보리밭이 머리 감을 수 없잖아요. 의인이죠. 머리 감은 건 보리밭인데 왜 내 머리가 조차 가뿐하다 그래? 자연을 보다 보니까 자연에 동화된 거야, 화자가. 계속 읽을게요.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뭔 말이냐면, 온 민족이 가지 못하면 혼자라도 가겠다는 거지. 혼자라도 가겠다.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마른 논이면 생명력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말랐으니까. 근데 이 생명력이 없는 마른 논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또랑이 착한 또랑이라고 하는 거죠. 또랑은 생명력을 부여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청각적이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간다. 시각적이네요. 춤을 추고 갔다? 역동적이네요.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역시 우리 땅은 이렇게 아름다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생명력이 떨어질 것 같으면 또랑이 돌아서 생명력을 부여해주고,
예쁜 보리밭은 참하게 참 잘 자라줬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이거지. 까불지 마라. 이거 까불지 마라. 이게 이게 아니죠. 재촉하지 마라. 야 재촉하지 마라. 민들레랑 제비꽃한테 나도 인사해야지 이런 거야. 민들레랑 제비꽃 여기서는 지금 맨드라미 들막꽃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조그만한 생명이죠. 소박한 생명. 그래서 생명력은 생명력인데 소박한 생명이라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민족이겠지. 우리 민족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김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이 들은 왜 내가 다 보고 싶은데? 국토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나 이들도 보고 싶고 저들도 보고 싶으니까 야 빨리 가자고 막 지지배배 하지 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갈래. 하나하나 소박한 생명들 다 보고 갈래. 이런 이야기야. 애정이 넘치죠. 우리 국토를 향한 애정이 넘쳐. 그러니까 이상화의 입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땅을 빼앗긴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렇게 예쁜 우리 땅을 계속 읽어보면 내 손에 호미를 줘. 이게 뭔 말이야? 내 손으로 농사를 짓고 싶다 이거지. 내 손으로 농사 짓고 싶어. 살찐 젖가슴과 같은 이 부드러운 흙을. 이게 뭡니까? 풍요의 이미지죠.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땀도 흘리고 싶어. 이게 뭡니까? 애정이죠, 애정. 이 국토에 대한 애정을 또 이야기하는 거야. 내 땅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 땅이 날 너무나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 손에 호미를 들고 직접 농사도 짓고 싶고요. 이 풍요로운 곳에서 내 애정을 잔뜩 표현하는 것이 땀 흘리면서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보고 싶다고 표현하는 거야. 너무나도 내 국토를 사랑해. 강가에 나온 아이처럼 짬도 모르고, 짬은 이제 뭐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현재의 상황. 이 현재의 상황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닫는 나의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스스로가 우습다고 생각하죠. 이걸 우리가 자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표현을 보면 돼.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됐느냐? 스스로를 아이라고 표현하잖아. 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예쁘다고 내 손으로 농사도 짓고 싶고 이 풍요로운 곳에서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땀을 흘리고 싶다는 애정을 드러내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왜? 내 땅이 아니잖아. 현재 상황도 모르고 내 땅도 아닌데 나 혼자 이런 생각하면 뭐해? 그래서 스스로를 철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 참 우습네. 자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내 땅 아닌데 사실. 우리 땅이 아닌데. 남의 건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각해보니까 식민지인 거야. 이 식민지의 현실에 대해서 허탈함을 느끼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사실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농사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나? 아니요. 땀 흘리고 싶다고 흘릴 수 있나? 아니요. 너무 아름답고 원래 내 것이었지만 지금은 내 게 아닌 게 돼버렸으니까.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있답니다. 왜? 하루 종일 들판에 다녔잖아. 푸른 웃음, 푸른 소름. 자, 푸른 웃음과 푸른 소름이 같이 있네? 역설적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표현이 참 좋아. 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쓰느냐? 왜 웃음이 납니까? 좋아. 내 땅이라서 보기만 해도 행복해. 그지? 아름다운 우리 국토. 하지만 동시에 왜 서럽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내 게 아니거든. 그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어. 그래서 어우러진 그 사이로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걷는다. 이래. 다리를 전다는 게 다리의 높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쳐서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다리 높이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면 쩔뚝거릴 수밖에 없겠죠? 다리가 균형이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감정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다리가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다리의 길이가 달라. 이것은 마치 감정의 불균형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왜 정서적으로 불균형합니까? 좋다가 더 싫고요. 싫다가 더 좋잖아, 지금. 그치? 불균형이 있어.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내면의 갈등을 마치 다리를 쩔뚝이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걸로 형상화한 거야.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면 뭡니까? 시상의 전환.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말은 절망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1년 한번 다시 볼까요? 1년에서 뭐라 그랬지? 지금은 남의 땅인데 빼앗긴들에도 봄이 올까요?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 아니요, 지금은 들도 빼앗겨서 봄도 뺏길 것 같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1년에 대한 대답. 됐나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글이었고 동시에 너무 유명한 글이라서 연계 확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상 초토의 시. 수능에 꽤 자주 나오죠. 구상은 종전기자거든요. 종전기자.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의 참혹함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또 기사로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시예요. 유명합니다. 초토의 시는. 기출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별은 하나만 치겠습니다. 초토의 의미가 뭐야? 초토화 들어봤죠? 초토화. 불타서 그을린 땅. 그걸 초토라 그래요. 불타서 그을린 땅.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6.25 직후에 폐허가 된 땅. 이렇게 되는 거지. 가보겠습니다. 판잣집 유리딱지에. 판잣집은 제가 실제로 판잣집 출신이죠. 집이라고 보기 어려워. 존나게 춥고 잔나게 더워요.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가벽처럼 막 세워놓고 사람들이 사는 거야. 왜? 전쟁 중에 집이 어딨어.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막 이게 임시적으로 지금으로 치면 약간 텐트처럼 저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야. 거기에 아이들의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은 따지자면 애들은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지. 전란 속에서 당연히 고통을 겪고 있을 테고 판자에 살고 있으니까 고통받는 강자야 약자야? 약자죠. 심지어 이 전쟁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태어나니까 전쟁 중이었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마냥이니까 뭐 유치하지만 찝으면 지규죠? 근데 이 불타는 해바라기가 부정적인 뜻일까? 아이들의 얼굴이 보니까 불타는 해바라기 같아 이러냐? 아니지. 긍정적이겠죠. 뭐와 다르게? 이 열악한 환경 그리고 열악한 상황인 6.25와 다르게 아이들은 해맑아 보여요. 해맑은 모습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념 때문에 찢어져서 지내고 있는 그것을 취재하는 구상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마냥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좋을 수가 없어. 너무 참혹하거든. 그래서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셔서 돌아서요. 나도 돌아섭니다. 그리고 돌아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울상이 된 그림자야. 이 사람의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그 웃음이 마치 햇살처럼 보여서 아이고 눈부시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 애들이 너무 찬란하게 웃으니까. 그리고 나의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울상이 돼 있어. 슬프고 절망 가득하고. 내가 계속 그런 것을 보고 취재해오고 있었거든.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죠. 그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따지자면 일종의 미안함이 섞일 수도 있겠지. 난 어른인데 저런 아이들이 해맑게 자랄 만한 공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애들 내가 못 쳐다보겠는 거야. 그래서 못 보겠다 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축 처진 그림자가 날 따라오는 거야. 내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는데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생명력이 있어 없어? 없어. 잿더미니까. 생명력이 없는 그 공간에 개나리가 망울 졌대요. 이건 뭐야? 생명력이 있는 거지. 생명력 하나도 없는 그 공간에 생명력 가득한 것이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환기됐어. 두 개 대조되고 동시에 이것 덕분에 내가
발상이 전환돼요. 인식이 전환됩니다. 인식 전환의 계기가 돼요. 생각이 바뀌어. 그러면서 저기 언덕을 내달리는 소녀의 미소에는 앞니가 다 빠져서, 역동적 이미지지. 애가 막 달려오고 있어. 상상해봐. 앞니가 싹 빠져서 죄 하나도 없다. 이거 이중적 표현이거든요. 중의적 의미가 있지. 애는 죄가 실제로 있어 없어? 애는 죄가 없어. 난 태어나서 한참 애처럼 뛰어놀 나이였는데 그냥 전정 중인 것뿐이야. 그치? 실제로 애는 죄가 없고요. 또 앞니가 싹 다 빠져서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앞니가 다 빠졌다. 그리고 진짜 아이는 죄가 없어요. 오케이. 나는 술에 취한 듯 흥그러워졌다. 감정이 어떻게 됐지? 변했어. 이런 감성 체크해야 된다 그랬지? 부정적이었는데, 울상이었는데 흥그러워졌어요. 흥에 취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 인식이 변화했어. 그림자도 어떻게 됐어? 웃으면서 앞장을 서더라. 그럼 아까 울상이 그림자가 날 따라왔는데 지금은 웃는 그림자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본 거지.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전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극복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쓴 글인 거죠. 됐나요? 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얘들아. 가자. 숨 돌릴 시간이 없다. 갑시다. 84페이지. 좀 초조하네요. 자, 5월 소식 별 3개 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이 3월 초지만 만약에 우리가 6월, 9월 다 끝났고 수능 파이널이야. 내가 지금 파이널 특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5월 소식이 수능에 연계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그만큼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중요한 작품이에요. 정지용 00년도의 향수, 06년도 인동차, 15년도 조찬 나왔고요. 주제도 좋아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거든. 근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정지용이라는 네임드 작가이고 5월 소식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진 정도죠. 그래서 충분히 연기할 수 있겠다. 별 3개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정지용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고요. 집에 편지가 하나 날라와. 봤더니 사랑하는 내 여동생이 보냈네. 여동생이 오라버니 저는 강화도에 선생님으로 발령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쓴 거야. 그걸 보니까 정지용 마음이 어때? 오, 너무 가고 싶고 내 여동생을 직접 가서 축하도 해주고 싶고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시로 쓴 겁니다.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그립지 아니한가? 이 말은 응, 안 그리워 이거야? 아니지. 그립다는 거죠. 그리움의 정사야. 어린 나그네의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이건 이제 그리운 그 대상,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 여동생에 대한 기억,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여동생에 대한 기억이 파랑새가 되어서 온다 그랬으니까 행복하게 기억된다는 거야. 나쁜 기억이 없어요. 행복한 기억입니다.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에 턱에 이마를 괴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근소근거리는 것 같아. 기억이 소근소근거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기억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소근소근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냈다. 추상적 관념의 형상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같은 말이고요. 모처럼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더래. 이 소식이 뭐냐면 편지였어. 여동생이 편지 보낸 거야. 오라버니 저는 강화도에 발령받아서 교사로 강화도에 갑니다. 이런 편지가 와. 그걸 봤을 때 내 마음이 울렁거린다는 건 좋다는 뜻이죠. 너무 반가워.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린대요. 실제로 황해가 남실거리는 게 아니라 왜 가엽다고 느껴? 내 여동생이니까 내 눈에 아직 애기 같거든. 그리움의 정서고. 편지 보니까 더 그리워요. 또
동생이 바다 건너서 강화도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있을 그 바다를 떠올리는 거죠.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 그냥 당장 너한테 달려가고 싶다. 이런 심정을 나타내. 화자의 심정인데 어떤 심정? 동생에게 가고자 하는 거야. 편지 보니까 당장 너에게 달려가고 싶구나. 계속 읽어볼까요?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난데없는 순풍이 돼서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서 있는 외다른 섬. 이게 어디겠어? 동생 있는 강화도겠지. 근데 동생이 있는 곳이니까 그 강화도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죠. 하늘과 딱 닿아 있고 푸른 물결 위에 솟아있는 그 강화도. 너가 있는 그 강화도에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이게 뭔 말이야? 낭만적인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여동생이 있으니까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에게 가고 싶다.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왜? 선생님으로 갔다니까. 여동생 교사하러 갔거든. 쬐끄만 이 페스탈로치는 교육학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 동생에게 애칭처럼 부른 거지. 이 조그만한 교육학자야. 뭐 이런 거지. 이 조그만한 송시우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아. 날마다 밤마다 섬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이 씹히는가 하노니 걱정해. 내 동생이 있으니까.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오는 오르간 소리. 요게 이제 지금은 잘 없는데 예전에는 이 선생님의 전유물이죠. 그래서 왜 옛날 시대극 보면 그 조그마한 학교에서 그 풍금이라고 선생님들이 막 피아노 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동요 불러주는 거. 그런 걸 상상해. 왜? 내 동생이 교사로 갔으니까. 됐죠?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주제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한 번, 두 번 더 보세요. 아시겠죠? 큰일 났다. 45분이거든요. 이렇게 와사등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합시다. 김광균의 와사등인데 김광균은 00년도에 외인촌 08년도에 와사등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별 3개 치셔야 되겠고 식민지의 급격한 도시화. 그래서 그곳에서 갈 길을 잃은 이 화자의 마음을 그린 겁니다. 고독하고 또 불안하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이걸 이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도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 이 시가 딱 생각났냐면 그 맥도날드 최근에 가보셨겠죠? 맥도날드 가보면 요즘 주문을 사람이 안 받잖아. 키오스크 가거든? 그리고 제가 휴게소를 되게 자주 가요. 왜냐하면 운행량이 많으니까. 휴게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7구역 휴게소 제가 되게 자주 가는데 거기는 진짜 사람이 주문 하나도 안 받거든? 전부 다 키오스크거든? 그때 내가 뭘 느끼냐면 줄이 유난히 길게 서 있고 그 줄이 안 줄어든다? 그럼 대부분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키오스크 앞에 서 있어. 근데 뭐 주위에 내 딸, 내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줬겠죠. 근데 혼자 계시거나 이러면 할 줄 모르시는 거야. 그거 보면서 내가 이 생각이 딱 났어. 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 있는데도 저 사람 되게 외롭겠다. 할 줄 몰라서 갑자기 변화해버린 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신 거죠. 옛날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빅맥 하나 주세요 이래도 됐거든? 근데 이걸 해야 되니까 할 줄을 모르시는 것뿐인데 나는 가만히 딱 바보가 된 거예요. 그죠? 사회가 급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길을 잃어버려. 불안해하고. 그래서 아, 이런 기분이 들겠구나. 내가 또 나이가 더 먹으면 또 뭔가가 바뀌겠죠?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왜 갑자기 급격한 도시화가 되면서 내가 갈 길 잃었다고 느끼고 내가 외롭다 느꼈을까를 사실 저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 나도 태어났을 때 이미 도시에 살았으니까. 아마 비유해보자면 그런 거지 않겠나. 그런 걸 생각해보면 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잖아. 실제로 할머니가 뒤에서 뭐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안 하거든. 뒤에 사람들도 좀 빨리 하지 뭐 이러거든. 결국에 못해. 또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또 뒤로 가. 사람이 없을 때까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냐고. 가봅시다. 차단한 등불이. 차단하다는 건 차디찬입니다. 차디찬. 차디찬 등불이 하나 빈입니다. 이 둘 다 뭐야? 시적어요.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거냐? 홀로는 홀로죠? 그럼 내 상황이 홀로니까 외로워. 나 혼자 어디 가라는 거냐? 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 방향성을 상기해서 나 어디 가라고? 나 어디 가라고 하는 건데? 이러는 거야. 긴 여름에 황망하게 날개를 접고, 날에는 날개입니다. 날개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서 찬란한 야경. 끊어보세요. 내가 지금 야경을 봐요. 근데 쫙 늘어선 고층 빌딩을 보고 고층 빌딩 멋있다 이게 아니라 묘석, 그러니까 묘지에 있는 돌 있죠. 묘지의 비석. 그거라고 생각해. 고층 빌딩이 멋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고층 빌딩을 묘석에 비유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다? 부정적인 태도가 느껴진다. 고층 빌딩? 좋은지 모르겠어. 그 찬란한 야경이 뭐같이 보인대? 무성한 잡초처럼 보인다잖아. 그러면 정리가 돼 보인다, 안 돼 보인다? 무성하니까 안 돼. 무질서함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근데 따지자면 이럴 것 같아요. 예전에 도시화가 있기 전에 마을을 생각해보면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 초가집에 비슷한 형태로 쭉 이렇게 늘여서 있었겠죠? 상대적으로 좀 통일성 있어 보여. 근데 지금 우리 여기만 나가서 우리 바로 앞에 대로잖아. 나가서 봐도 쭉 서 있는 걸 보면 높았다가 낮았다가 어떤 건 이렇게 생겼다가 저렇게 생겼다 그렇게 돼 있잖아. 무질서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념은 이제 잡생각 이런 거거든요. 딴 생각.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다물어. 근심 걱정이 있으면 말하면 되잖아. 너 이런 거 걱정돼요. 싫어요. 근데 말을 못 한대. 그러니까 도시 문명 속에서 나는 뭐가 돼? 벙어리가 돼. 할 말이 없어. 마치 제가 그 휴게소에서 혹은 맥도날드에서 봤던 그 어르신들처럼 벙어리가 돼.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치? 그런 느낌이 들어. 혼자 있는 것 같고. 피부의 바깥의 스미는 어둠. 요거 공감각적이죠. 어둠이라는 시각을 피부에 스민다 이랬으니까 촉각화했습니다. 낯선 거리의 아우성 소리. 낯설은 모르면 안 된다, 그지? 이거 낯선이 맞죠? 이거 시적 허용입니다. 낯선이 맞아요. 낯선 거리의 아우성 소리. 아우성 소리니까 청각.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물겹대. 난 지금 어떤 감정을 느껴? 비애, 절망감.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시는 하나도 질서 정연해 보이지 않고, 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묘지의 비석처럼 보여. 온통 부정적 감정 가득해, 그지?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서. 왜 군중인데 공허하죠?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감정 생각해봐야 돼.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감정을 직접 말해줍니다. 길게 느린 그림자가 이다지도 어두워서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이거 아까 어디서 봤더라? 1년에서. 그럼 이거 뭐야? 변형된 수미상관이네. 여기에서 말하는 거 결국 뭐예요? 나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거임? 이거잖아.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대인의
고독.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안. 이것을 위에 있었던 1년에 있던 내용을 변형해서 수미 상관으로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 뭐야?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고 있는 고독함 그리고 불안함, 이것을 시로 나타낸 게 김광균의 와사등입니다. 50분 넘었네요. 고생하셨고요. 수업 리볼빙이 시작되거든요. 원래 이번 주 목표가 현대시 3강까지인데 도저히 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땡겨서 해보고요. 또 안 되면 밀리고 정 안 되면 보강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것도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